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사전에 나눠준 학습지 18번을 우선 준비를 해서 선생님 강의 따라오면서 필기하면서 강의 들으면 되겠습니다. 종전 이후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앞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어요. 회담이 3개가 있었습니다.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포츠단 회담 이렇게 있었는데 카이로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최초로 보장이 되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대일전이라고 해서 일본에 대항하는 편에 서서 참전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얄타회담에서. 그 다음에 1945년 8월 6일 날 이제 일본에 2차례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되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소련이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전쟁에 참여도 못 해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을 경우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끼리 모여서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 바로 이제 패망을 하고 항복을 선언해버리면 그거로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니까 소련이 부랴부랴 이제 전격적으로 대일전에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미국,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공통된 적이 있었죠. 파시즘 체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서 공통된 적이었는데 이제 이 공통된 전체주의 국가들이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남은 나라 그 중에서도 이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소련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힘을 합쳤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진영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그 다음에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지도를 살짝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도를 떠올려 보면은 중국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소련이고 그 다음에 이 연해주 만주 지역을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소련이란 나라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될 게 분명하니까 이것을 제한한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이제 먼저 이제 선수를 쳐서 이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위 38도선이라는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과 북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군은 남쪽으로 주둔하게 되고 소련은 북쪽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소련은 이제 8월 말 평양까지 벌써 8월 말에 이 위에서 북에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북에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소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빠른 속도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8월 말이 되면은 이미 이제 평양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가지 않았던 일본으로부터 산발도선 이북의 행정권을 접수를 하게 되고 소련은 이 행정권을 인민위원회에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을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간접적 통치. 미군은 이제 바다로 통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미국은 여기를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1947년 3월 미국의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것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산주의가 그때 엄청나게 이제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동유럽 쪽,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우리나라 쪽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자의 정부지대 독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독재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냐면은 군사 경제적인 원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돈도 지원해주고 군대도 배치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은 이 계기를 발표로 마셜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서유럽, 지금의 독일, 프랑스, 영국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가의 경제 부흥을 대대적으로 이제 원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서유럽 국가들, 여기서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라고 하면은 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뭐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여기에 또 대응하는 소련의 대응도 있는데 그거는 한국사에서 너무 이제 다루기에는 또 심화된 내용이니까 세계사 쪽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밑으로 쭉 이렇게 여기 이제 연도를 엮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그 사건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옆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여러분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북에는 소련, 그 다음에 남에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래서 1945년이 8월이 되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조선 앞에 우리 배웠었죠. 조선건국동맹 기억나나요, 여러분? 여훈영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조선건국동맹. 동맹이 이제 이렇게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운형과 안중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이제 조직을 했고 성격은 이때 어떤 성격이었냐면은 좌파와 우파,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 다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령은 일시적 과도기, 아직까지 정부가 세워지기 전, 그 다음에 광복한 이후 이 잠깐 동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중생활을 우리가 확보하자,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강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 이 사람들은 뭘 했냐 하면은 치안, 그 다음에 치안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약탈을 하거나 방화를 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은 이제 기구를 갖춰서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공적으로 처리되는 기구를 얘기하겠죠.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보면은 전국 각지에 이 지부를 조직해서 행정과 치안을 담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과도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행정 기능이 마비가 되고 이런 시기에 다른 나라 예시를 보면은 약탈과 방화와 그 다음에 상점을 깨부수고 약탈하는 행위 같은 거 우리 지금도 많이 보잖아요, 외국 사례에서. 근데 이 여운형이 중심이 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바르게 대중생활,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침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고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때 민중들을 설득을 해서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방화 이런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945년 9월이 되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중앙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선포.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보통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인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자본주의 세력에서는 보통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인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산주의적인 색깔, 좌익적인 색깔이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그 다음에 지방의 각 지부가 인민위원회, 그러니까는 중앙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조직을 정부를 수립을 선포를 했고 지방에는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주둔해 있던 미군과의 협상을 위해서 전환을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미국이 이 세력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의 일방적 주도에 반발하면서 대거 이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흔들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좌익과 우익이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 대립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인정을 안 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미군은 남쪽으로 들어오면서 소련과 다르게 간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9월 8일부터 48년 한 8월 15일 약 3년간 미국의 군인들이 정치하는 미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 그럼 실시를 했느냐? 군정청이라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미군이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 이거는 앞에 여운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전환시킨 단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정을 안 해줬고 그 다음에 김구 세력이 이제 상하이 이제 중국에서 광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는 입국을 못하고 개별적인 신분으로 입국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두 개 다 너희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세력이 아니다라고 해서 협상의 시도의 단체로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 조선의 현상 유지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장 급한 거는 친일파들, 그 다음에 그 친일 세력에 붙어가지고 조금 이제 해먹었던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처단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남쪽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화, 풍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테고 말도 잘 안 통하는 테고 한국어라는 게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선에는 자기들이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관료를 했던 사람들을 이용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승만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국민주당의 우익 세력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조선총독부에서 관료를 했던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에 경찰을 했던 친일파 경장들을 다시 등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식민지 시대에 일제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뭐 공무원을 하고 있을 거고 경찰을 하고 있을 거고 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군은 친일파 청산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별로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미군정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뒤에 3년 뒤에가 아니라 그래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국은 뭐냐면은 미국, 소련, 영국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인 외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됐겠죠. 거기에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은 한국인들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거다.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그 다음 최고 5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신탁 통치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탁 통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 형태인 거죠. 일종의 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격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 사건을 이 동아일보에서 잘못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잘못 발표를 했느냐 뒤쪽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통치를 논의를 할 때 앞에 뭐였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최대 5년간의 그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이게 결정이 될 당시에 미국은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었고 소련은 아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로 독립을 시켜주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을 동아일보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냐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그 다음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는 걸로 오보를 한 거예요. 오보. 이게 바로 오보가, 그러니까 실제 내용 앞에 거는 이거는 실제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장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동아일보의 오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아일보 것들을 믿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좌익 우익 할 거 없이 모두 다 또다시 식민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세력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이 반탁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반탁,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는 표현이고 여기 찬탁은 뭐겠어요? 신탁 통치 찬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반탁, 찬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좌익 세력, 우익 세력 다 할 것 없이 식민지를 또 한 번 더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좌익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우익도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좌익 세력들은 뭔가 소련이 저렇게 주장한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신탁 통치 찬성한다라는 쪽으로 바꾸게 되고 여전히 우익들은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반대한다. 신탁 통치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또 하나가 결정이 된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1945년 3월 제1차 미국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 개최될 때부터 굉장히 논의가 대립이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 대립이 됐냐? 이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국 측 협상 대표를 참여를 시키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러니까 정부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 미국, 소련 둘 다 동의를 했는데 그럼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것을 두고 미국은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찬탁을 주장한 사람이든
반탁을 주장한 사람이든 모든 세력, 그러니까는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논리는 뭐였냐면은 이 반탁을 했어도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어도 반대하는 그 표현마저도 자유로운 거니까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의도는 뭐겠어요? 만약에 신탁 통치를 찬성한 사람들만 참여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익 세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우익은 끝까지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는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는 이미 벌써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이 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자기를 밀어주는 세력은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반대하는 세력까지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소련은 아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찬성한 단체, 그러니까는 뭐겠어요? 찬탁, 그러니까 찬성,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단체에만 참여를 시키자. 여기도 다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좌익 계열, 그러니까는 소련을 밀어주는, 지지하는 정당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좌익계 세력이 인사가 많아서 협상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를 두고 벌써부터 이제 논쟁이,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승만은 벌써 이때부터 분열의 조짐을 미리 이제 봤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승만이 정읍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이미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북쪽에 있는 소련이,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미국이 진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1차 미소 공동회가 여기 보면 여러분 3월에서 5월까지 얘기가 되고 결렬이 됐어요. 이거 별로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아무런 회의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렬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협상한 내용이 없어요.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기 보면 제1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되고, 그 다음에 소련과 미국이 이제 극심하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국이 본인들이 진주해 있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이제 막 퍼지게 되는 거죠.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이승만이 완전히 미국 쪽에 이제 편승을 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하자고 이 발언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정음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 이제 더 극심하게 소련과 미국이 대립을 하게 되고, 소련 측을 지지하는 정당, 좌익 측이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 측을 지지하는 정당, 우익 측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분열해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좌익과 우익의 합작을 하고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이 46년에서 47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미군정기예요, 여러분. 미군정이 언제 있었나요? 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정기이기 때문에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나 좌우 합작 운동은 다 미군정기 내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여운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시대에 여운형이라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조선 건국동맹이죠. 건국동맹, 그 다음에 조선 건국위원회 다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세력으로 나누자면은 중도 좌파에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 우파, 김규식이 되겠죠. 이게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전 극의 좌쪽에 있는 사람을 좌익이라고 하고, 여기가 중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우쪽에 있는 걸 우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이 중도 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멀지 않은 쪽이 중도 우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좌우 합작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시기는 미군정이 지지를 했고 미군정이 처음에는 이제 그 좌익 세력들도 자기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을 해줍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성과라고 하면은 좌우 합작의 7원칙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좌익 측에서 주장했던 5개의 원칙, 그 다음에 우익 쪽에서 주장했던 8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2개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낸 것들이 7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게 정확하게 7원칙이 다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사람들이 분석하고 찾아보니까 임시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내용. 그 다음에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는 좌익과 우익 모두 찬성을 하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극렬하게 대립했던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2개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뒤에 이것 때문에 많이 노선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친일파 세력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두고 좌익과 우익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라는 거죠. 토지 개혁에서는 우선에는 좌익 측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볼게요. 좌익은 토지개혁 무상으로 몰수를 하고 몰수라는 거는 그냥 빼앗는다는 거죠. 국가로 다 돌린 후에 무상 분배를 주장을 했고 그에 반해서 우익은 어떻게 하겠어요? 유상 몰수하고 유상 몰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유상 매입을 해서 유상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 우익은 그 다음에 좌익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리라는 거를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살 때는 유상으로 돈을 주고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나눠줄 때는 무상으로 나눠주자 일정하게 이게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친일파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이우익 측에는 친일파 계열 그 다음에 친일 활동했는 관료 경찰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정당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처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좌익 측은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단 문제에서는 친일파 처리를 위해는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자라는 거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2개가 결국에는 서로 여기에 속하지 못한 좌익, 우익의 너무 심한 반대 때문에 한계점, 좌우 대립이 너무 심화가 되고 이 당시에 또 소련하고 미국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그게 막 곧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군정이 이 좌우 합작 운동의 지원을 철회를 하게 되면서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됩니다. 거기다가 이 여운형이 이 당시에 피살이 됩니다. 이 여운형이라는 분은 생애 에피소드를 선생님이 잠깐 읽었는데 거의 한 12번에서 13번 정도의 암살의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직후에 이 당시에 이제 이 피살은 피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 당시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47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 역시 미국과 소련의 격렬한 대립으로 결렬이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이 문제를
어디로 넘기느냐? 유엔으로 이관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엔이라는 단체는 언제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 단체로 등장을 한 게 바로 유엔이죠. 여기에서 이관을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소련이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스크바 상국에서 우리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것에 위배가 되는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북한의 소련, 미국의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냥 요 내용만 보면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좌익 세력들이 한반도에 많이 더 선점을 하고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서 철수를 해도 간접적으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소련이 우리나라를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둘 다 이제 자기 나라들의 이익,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를 자기 세력권 밑에 둘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47년 9월에서 48년 5월까지 유엔 총회가 11월에 열리게 됩니다. 유엔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 전체를 통틀 총선거를 실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독립된 한국 정부 수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는 이제 얘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총선거를 통해서 그냥 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했는데 총선거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인구 비례 투표, 그 다음 비례라고 투표를 하면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그 당시에 북한에는 인구가 별로 없었고 남한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거를 하게 되면은 미군정이 점령하고 있던 남한의 표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에게 유리한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소련은 이 유엔의 결정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한국 임시, 북한과 소련은 거부를 하게 되고 유엔은 한국 임시위원단을 이제 한국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남한에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소련은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이 총회에서도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소총회로 이제 그 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총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은 소총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총회에서 뭐라고 또 결정이 됐냐면 그러면 입국을 거부해서 총선거를 못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38도선 이남의 지역만 선거를 하자라고 결정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남한만 단독으로 정부가 수립이 되는 진짜 이제 분단의 길로 가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처음으로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이름도 접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 3.1절 기념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포탄 같은 게 애한테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주민이 여기에다 또 항의를 했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는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이렇게 주민이 그러니까 항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이런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조선 노동당 세력, 그러니까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합쳐서 이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미 군정이 이것들을 정말 잔인하고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무고한 그 제주 시민들이 학살이 일어나서 많이 목숨을 잃게 되고 뭐라고 또 이제 명령을 내리냐면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안가 주변에 제주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해안가에서 5km 떨어진 지역에 산다 하는 사람들은 숨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북에서 파견한 공비거나 무장공비거나 그래서 이제 출모 사는 이제 공산당 세력일 가망성이 높다라고 해서 5km 해안가에서 5km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조건 사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5km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산 쪽에 많이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미 내려오기 너무 늦었던 시기인 거예요. 내려오다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굴 같은 데 더 깊숙한 곳에 숨어서 살게 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 영화 중에서 선생님도 몰랐는데 그 지슬이라는 영화, 독립영화인가?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제주도 방언으로 지슬이 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슬이라는 영화가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서 감자 같은 거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제주 4.3 사건 때 거의 뭐 제주도민의 8분의 1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민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것을 또 진압을 해라라고 국가에서 그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군대들이 이 명령을 거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4.3 사건이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다. 여러분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절대로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우리나라는 분단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 총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도는 이제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 협상을 이끌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미국, 소련 둘 다 양쪽 군대 모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철수해라. 그다음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과는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남한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표, 평등 투표, 비밀 투표, 보통의 원칙에 따라서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이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제주도가 제외된 남한의 지역에서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봅시다. 그렇게 되면서 50 선거에서 UN 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실시가 되고 김구 선생님은 끝까지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는 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선거 출마 자체를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불참을 하게 되고 자익 세력 역시 절대로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거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친일파 계열, 그 다음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대거 출마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과 그 다음 한국민주당, 이거는 이제 이승만이 만든 당이었습니다. 우익 세력과 일부 중도 세력이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4.3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에는 2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이 2개의 선거구는 총선거에서 제외를 되고, 그래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면서 바로 재형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재형국회는 보통 국회가 한번 만들어지면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근데 이 재형국회는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2년이라는 거죠. 48년에서 50년. 이것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재형국회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래서 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이 되죠. 대통령을 간선제, 직선제가 아니죠. 이 간선제는 어디서 뽑는 건가요, 여러분? 바로 맞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간선제죠.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누가 뽑히겠습니까? 이승만이 선출이 됩니다. 왜냐? 출마 자체를 여기 누가 했어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된 국회였지만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경제적인 거,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실시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헌국회에서 했는 역할도 문제에 잘 나오니까 꼭 한번 다시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통령은 이승만, 간선제로 선출이 되고, 이 당시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통령의 이시영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북한은 그러면 선거를 안 했잖아요. 유엔의 감시하에 남한만 선거를 실시를 했는데, 북한은 49년에 가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위원장에는 김일성, 그 다음 토지개혁을 바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회주의 사상인, 아까 그 선생님 토지개혁일 때 얘기했었죠. 무상몰수가 결정이 되고, 무상몰수를 할 때는 한 사람당 1인당 5정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 5정보 이상 소유한 모든 토지를 다 국가에서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도 오타가 하나 있네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49년이 아니고, 여기 선생님 실수했어요. 46년 2월이에요.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46년 2월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이 들어가면은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나오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민공화국이 48년 9월 9일날 수립을 하게 되고, 수상의 김일성이 되었지만 유엔에서는 이 정부를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이 굉장히 순서 흐름을 기억하기에도 여러분 좀 깐깐하고 복잡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앞에 흐름을 먼저 익히고 그 밑에 세세한 내용들을 조금씩 선생님이 빈칸 뚫어준 거 보면서 공부를 자주자주 학습지 옆에 놓고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읽기 한번 볼게요. 좌우 합작 7원칙이라고 해서 사료를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상국 의상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거는 합의가 된 내용이고,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재개하자라고 아까 선생님 했죠. 그 다음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회수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친일파, 그 다음에 민족 반역자 처리할 조례를 만들자 입법기구에 제안해서 앞에 정리한 내용들이 사료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좌우 합작 7원 측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요청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고 신탁 통치 문제를 언급하는 우익 측의 입장,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이양을 요구하는 좌익 측의 입장을 배제하였다.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리에 대한 좌익 측 주장이 완화된 내용이 들어갔고, 미군정의 입법기관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대한 합작위원회의 주도권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합작 7원 측은 미군정과 좌우익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지만 좌우 양측의 거부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밑에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 중에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내고 힌트 많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거니까 강의를 다시 한번 앞에 좌우합작 운동 내용 잘 못 본 부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하세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든 낼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강의가 좀 길었기 때문에 교과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너무너무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격 수업 이제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한번 강의 밀리면 한국사 이번에 원격 그 수업 기간 동안에 하는 내용 되게 많잖아요. 한꺼번에 다 들으면 정말 따라가기 힘드니까 하루에 조금씩 강의 나눠가지고 오전에 하나 듣고 오후에 하나 듣고 매일 조금씩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죠? 밀러서 들으면 정말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 믿습니다. 장성고 1학년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열심히 수업하려고 믿습니다. 1학년 화이팅!